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강의로서 임사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사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임사체험 연구의 역사와 또 임사체험이라는 것의 특수성, 그거를 또 살펴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뭘 볼 거냐면은 우리가 그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 체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 체험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생로병사에 따라서 죽어가죠. 죽어가다 어느 순간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삶이 끝났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그 두뇌라든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이지, 뇌 중에서 아주 원시뇌에 해당하는 뇌감각 같은 것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세포도 아직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의학적 죽음과 완전한 죽음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는 체험이라는 뜻에서 임사체험 또는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요까지 일상적 경험이라고 한다면, 체험이라 한다면,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끝나서 이제 무덤에 묻혔을 때죠. 그럼 끝난 건데 그 이후에도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임사체험과 이 사후세계 문제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학적 죽음과 완전한 죽음 사이에서 하는 체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임사체험과 유사한 개념과 연구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세기 말부터 있었지만은, 이건 뭐냐면은 죽음에 임박했거나 임상적으로 죽었다고 판정받은 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9년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체험을 듣고, 그럼 어떤 준비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7년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된 그런 상당히 저명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임사체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소위 다시 산다는, 우리나라 말로 뭐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추천의 말을 쓰고 13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이란 용어도 이와 비슷한 용어는 있었지만은 지금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는 말을 만든 사람도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1975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이 책을 이제 써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임사체험은 정상적인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믿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기도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반면에 다른 쪽은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체험자들의 착각이나 아니면 관련된 의사들의 실수에서 일어난 착오일 뿐이고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그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나뉜 이상 임사체험에 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진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입장에서 설명한 책이나 강의를 듣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은 사실 하나의 편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된 알면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정이라면 임사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든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는 것이 임사체험 연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자들의 주장을 판단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 박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레이먼드 무디는 조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3년간 철학을 강의하다가 의대에 다시 입학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 경력이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그 학생들한테서 임사체험에 관련된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그때 들을 때는 별로 뭐 관심 없이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하다가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서 병원에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있던 동안에 자기의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 체험들이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자기 동료 의사나 또 친지들에게 부탁해서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례를 알려달라 해가지고 한 150건 정도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인터뷰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책, 영어로 Life After Life, 그다음 한국말로는 다시 산다는 것으로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서 같은 내용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레이먼드 무디 박사 연구는 임사체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나 그다음에 또 방사성 종양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제프리 롱 박사 등으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사체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이 레이먼드 박사의 연구 방법이 미숙했고 환각과 실제 체험을 구별해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몰라서 단순한 얘기거리에 불과한 걸 모아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프리 롱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방사능 종양학과 전문의인데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그 책을 읽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하고서 이제 그 임사체험에 대한 그 사례들을 수집하다가 보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사례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임사체험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또 다른 그 비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그 연구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 스스로 이 사람들이 지적한 그런 태도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그 사람의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서문에 잠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전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필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있는 것을 고르고 이건 별거 아니다는 건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자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현상에 관한 문헌을 폭넓게 섭렵한 후 이 책을 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리 하나 가지 밝혀둘 것은 필자가 사후 삶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뜻으로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슨 뜻이냐면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흘려듣기에는 좀 심각한 점 있고 진지한 점이 있어서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레이먼드 박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자신이 수집한 사례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담당 의사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거나 선언한 이후에 소생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가 판정한 건 아니지만은 사고나 심각한 부상 과정에서 육체의 죽음에 매우 가까이 가본 사람들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그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망했다가 살아날 당시의 경험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줘서 그 말해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에게 전해준 것이니까 이것은 레이먼드 박사가 직접 임사체험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전해드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무디 박사는 세 번째 유형의 사례는 제외하고 또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묻어가지고 이것을 연구 사례로 써도 좋다고 허락한 체험자 50명과 상세한 면담을 하고 이 사람들의 체험에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공통적인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거는 그냥 흘려듣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15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고 발견했는데 다른 여러 사람들의 연구까지 참고해서 제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거나 유체 이탈이 따른다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임사체험 연구 자료에는 다른 과학 자료와는 다른 어떤 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이해해야 우리가 임사체험 연구 자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서 레이먼드 무디 박사 연구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무디 박사 연구 자료가 임사체험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의 기본 자료는 누가 수집한 것이든 무디 박사가 수집한 자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임사체험에 관해 우리는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의 연구의 기본 자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임사체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임사체험의 기본 자료가 갖는 성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학자들의 평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자보다도 셜록 홈즈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자라면은 과학적인 그 자료라면 반복 실험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임사체험은 반복해서 그런 사례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가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조사해야 되니까 너 다시 한번 죽어.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해봐.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일회성이기 때문에 일회성을 놓고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는 것은 과학자기보다도 수사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이자 수사관의 자세로서 임사차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왜 그런 반대를 하는지 그걸 찬성하는 사람은 왜 그런 찬성하는지를 우리가 둘을 비교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은 환자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뿐만 아니라 누가 수집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사후생과 또 유체이탈의 경험 때문에 사회비과학이나 미신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임사체험 자체는 과학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환자가 내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거죠. 당신 경험하지 않았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 5세기에 다녀왔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다녀온 겁니다. 단지 당신이 체험한 4, 5세기나 유체이탈은 착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체험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체험자가 체험의 일부를 지어내거나 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자는 일단 그 체험의 내용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이 과장한 건지 아니면 지어낸 건지 그걸 연구자가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 진영의 주장을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 과학적인 판단 또는 함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과학자이자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런 사례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제가 들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그 전에 사후생과 유체이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생과 유체이탈이라는 건 뭐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얘기의 내용상, 강의 내용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임사체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학계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유체이탈과 4, 5세기의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험은 체험자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니 그런 체험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체험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정말 그런 사실이 있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착각인지 그것은 이제 과학자들의 몫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체험자의 착각이나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임사체험 자체는 체험자가 의사한테 한 말이니까 그런 체험을 했다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사후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의학적 죽음을 판정받은 뒤 저승에서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자신이 본 적이 없는 자기 조상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가 전체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앞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칼 융이 그런 말을 합니다. 칼 융이 임사체험을 한 다음에 자신이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이탈이라는 게 있죠.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자신의 의식이 몸과 분리되었음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몸을 떠나서 멀리 어디론가 가서 그곳에 일어난 일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체험 자체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착각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냐,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체이탈은 체험자가 자신의 의식과 몸이 분리되었음을 느끼는 현상인데, 이것은 임사체험뿐만 아니라 등반하다가 추락하는 때든지 비행기 조종 시 가속도의 변화가 급격히 켜질 경우에도 경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로 횡단한 린드버그도 비행기 횡단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체이탈을 동반한 임사체험은 전생 연구를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임사체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진위를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학자이자 그 수사관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체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븐 알렉산더 박사 자신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서 신경외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입니다. 그는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죽은 지 7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뇌가 만든 환상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사후의 세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불 오브 헤븐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2012년 출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끈 책입니다. 그래서 이븐 알렉산더의 책과 주장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착각이다, 뭐 과장됐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사체험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는 달리 뇌과학자인 박사 자신의 체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흘려듣기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븐 알렉산더가 하는 말을 직접 그 사람의 책에서 하는 말을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기를 하죠. 첫 번째,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이 책에서 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페이지까지 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 18페이지에 이런 말이 납니다. 2008년 11월 10일 나는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홍수 상태에 빠졌다. 이동안에 나의 되뇌 심피질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뇌가 부재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되뇌 심피질이 기능을 멈춰버렸다는 말은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뇌가 부재하면 우리 자신도 부재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죽은 가족과 대화했다거나 신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내 견해로는 이 모든 것은 환상이었다.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보고된 임사체험의 상당수는 잠시 동안 심장이 멈췄을 때 발생했다. 이 경우 대뇌 심피질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지만 대략 한 4, 5분 정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심장 기능을 재활성화해서 혈액의 산소 공급을 해줬을 경우 크게 손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사체험을 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잠시 동안 심장이 멈춰서 두뇌가 잠시 활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 경우에는 대뇌 심피질이 이미 꺼져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은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은 종말은 아니라는 거. 인간의 체험이 무덤으로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슨 뜻이냐면은 두뇌가 활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식은 활동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그 46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납니다. 나에게는 몸이 없었다. 왜냐하면 의식이 멈췄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언어, 감정, 논리가 모두 사라졌다. 그러니까 언어와 감정과 논리란 것은 다 두뇌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두뇌를 떠난 의식은 저런 것 없이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곳에서는 66페이지에 이런 말이 합니다. 그곳에서는 보는 작용과 듣는 작용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보거나 들을 때 이미 그것의 일부가 된 채로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것과 하나가 되어 보고 듣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귀도 없고 눈도 없지만은 그냥 척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 102페이지에는 우리는 뇌의 필터가 허용하는 것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보통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뇌가 허용하는 것만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뇌가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그 필터가 허용하는 것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특히 언어와 논리를 관장하는 우리 좌뇌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합리성에 대한 감각과 개인 또는 자아라는 의식을 발생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합리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자아라는 인식, 이런 것은 좌뇌가 만드는데 바로 그것이 좌뇌가 바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한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책 18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납니다. 혼수 상태에 있던 동안 나의 뇌의 원시적인 부분들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담당하는 심피질은 죽어 있었지만은 그 원시적인 뇌는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뇌과학자들이 인간이 고유한 면을 담당하고 한다고 설명하는 그 심피질은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였다. 의식은 없었지만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원시적인 부분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첫 번째 사학을 출간한 다음에 두 권의 책을 또 썼습니다. 하나는 2014년에 The Map of Heaven,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국의 지도라는 뜻이 되길 텐데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되는데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2017년에 Living in a Mindful Universe 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얘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에서 알렉산더 박사는 뇌가 없이도 활성화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고대와 현대에 걸쳐서 여러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플라톤이 윤회를 믿고 국가와 파이돈에서 윤회에 관한 얘기를 전했다고 그랬는데 그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쓴 얘기를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두 번째 책 19페이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에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르메니아 병사 얘기를 했다. 전투 중 부상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오인받은 에르는 화장용 장작 더미에 눕혀졌다. 그는 장작에 불이 붙기 직전 살아나 지상을 초월한 세계에 다녀온 얘기를 했다. 플라톤은 그 얘기에 큰 의미를 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알렉산더 박사는 자기가 첫 번째 책에서 자기가 죽음 상태에서 의식음 상태에서 경험한 것을 쓴 다음에 이게 자기의 경험이 과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평을 듣는지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학자도 국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는 굉장히 심리학의 원리를 쓴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분 알렉산더 박사도 이 두 번째 책 115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같은 학자처럼 19세기 후반의 고전주의자 프레데릭 마이어스라든가 20세기 중반의 올더스 학슬리는 두뇌가 의식의 밸브 역할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두뇌가 의식의 가마 밸브 역할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뭐냐면 두뇌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을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보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와 프레데릭 마이어스의 과학 얘기, 그 다음에 올더스 학슬리 얘기를 이 책 115페이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과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116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오늘날 의식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센터인 인지연구소에서는 에드 켈리, 에밀리 윌리엄스, 브루스 그레이신을 비롯한 연구원이 19세기 초반 마이어스와 제임스 같은 학자들의 방대한 연구를 부활시켜 대중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소개한 이 버지니아 대학의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레듀시블 마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죠. 이레듀시블 마인드라는 말은 뭡니까? 환원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니까 두뇌로 환원해서, 그러니까 두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수 있지만은 마음 전체는 결코 두뇌만으로는 연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연구해서 자기들의 연구를 발표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두 번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책에는 이 밖에도 고대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야. 루미는 굉장히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으로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의 딴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와 힌두교인들의 생각과 체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평범한 일반인들의 체험과 생각도 소개하면서 두뇌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의식의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박사의 두 번째 책은 베스트셀러였지만 책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말이 어떤지 또 다른 임사체험이 어떤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클 서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그 사이비 과학을 좀 물리치려는 뜻에서 과학적 회의주의자를 위한 잡지 스캡틱의 발행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캡틱을 발행하는 것만으로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비과학적인 생각들을 이제 공격하는 뜻에서 천국의 발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븐 알렉산더의 경험을 굉장히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주류학계에서는 이븐 알렉산더가 혼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뇌사 상태에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이븐 알렉산더를 비난하는 사람 마이클 서머의 이 얘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그것도 그 책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책 157페이지의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클 서머는 TV 강연이나 토론장에서 이븐 알렉산더를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7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븐 알렉산더의 담당의였던 로라 포터의 말에 따르면 그가 응급실에 실려온 것은 맞지만 약을 강하게 쓰는 동안 그를 살아있게 하라고 자신이 일부러 알렉산더의 혼수를 유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븐 알렉산더가 굉장히 몸을 이렇게 발버둥 쳤기 때문에 살아있었다는 것이 그 동작으로 증명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의 뇌가 완전히 꺼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터가 그 담당의 포터가 이븐 알렉산더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이븐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자신의 경험담은 뭐 극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어 실제와 다를 수가 있지만 독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지금 마이클 서머가 이 책 157페이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근데 마이클 서머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군다나 담당의 로라 포터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뇌사 상태에서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지 정말 죽은 건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서 경험한 것인 이상 이븐 알렉산더가 체험했다는 것은 꿈을 꾼 것이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가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한 것은 좋게 보면 착각이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첫 번째 책에서 한 말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 위키백과는 영어로 쓴 것은 가끔 바뀌니까 지금 찾아보면 없고요. 아직 한국말로 되어 있는 위키백과는 옛날 영어로 된 위키백과가 있어서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븐 알렉산더의 혼수는 마취에 의해 일으켜진 것이어서 완전한 무의식 상태라고는 할 수 없었다는 폭로 기사가 웹상에 게재되는 소동이 일어났지만 알렉산더 담당 의사는 기사의 내용에 부정적이며 실제로는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사적인 발작을,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일어나면은 그 의식이 없어도 반사적인 발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의식이 있었던 증거 헷갈린 기사라고 지적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의 말을, 그리고 위키백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찾아보면은 제 기억에 의하면 위키백과의 요 부분에서 그 참고 그 주석 49번과 50번인데 거기에 여기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에 의하면 담당의 로라 포터가 그 폭로 기사가 반사적인 발작을 의식이 있다는 증거로 오해하고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클 서머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앞서 임사체험의 연구자는 체험자의 말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체험 내용을 과학자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일단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한 말의 내용을 검증한 절차를 일단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다른 증언이 있고 이 다른 증언이 착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반대 증언인 이상 일단 알렉산더 박사의 말을 믿는 것을 유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서머도 폭로 기사와 그것이 잘못됐다는 두 개의 기사 중 한쪽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서머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클 서머가 말하기를 담당의가 직접 이븐 알렉산더에게 당신이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내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과장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치명적이죠. 이븐 알렉산더의 그 임사체험 경험은 치명적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연구 자료의 원본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둘의 의견이 대척점에 있을 때 우리의 판단은 엄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은 판단을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옳을 가능성이 큰지를 판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마이클 서머가 그 이븐 알렉산더의 명예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큰 일이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마이클 서머가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작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거짓말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서머가 이븐 알렉산더의 명예를 떨어뜨릴 정도를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썼을 때는 마이클 서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서 저는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주장하는 바를 더 이상 참고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임사체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븐 알렉산더 같은 어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어떤 치명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케이스는 전부 빼고 우리가 진실성이 크다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임사체험 사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븐 알렉산더 박사에 대해서
판단했던 그런 터에 대해서 그 자료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